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사랑합니다 우리 별님들. 하트.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문을 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막았었는데 그의 아들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단 말이야. 자, 문을 열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뭐. 그죠? 자, 이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뭐 해안 측량권도 있었고 부산을 여는 것도 있었고 치외법권도 있었잖아요. 영사재판권.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쌀 있잖아요. 쌀을 마음껏 사갈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럼 또 우리한테 뭘 팔았느냐? 면화 있죠? 면화. 이런 옷감 같은 걸 팔아요. 면화. 왜냐면 당시가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 면제품, 막 공장에서 마구마구 찍어 나오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본이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파는 거야. 싸.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왜 면제품, 면옷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싸고 질이 좋아. 혼자 이렇게 만드는 이런 면제품들이 그걸 상대를 하겠냐고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있는데. 그죠? 결국 문이 열리게 되면서 쌀은 계속 빠져나가고 쌀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일본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쌀은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쌀값은 어떻게 해요? 쌀값이 올라가겠죠. 못 살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먼저 이제 개화.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문 열었잖아. 그러면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지. 개화는 뭐냐면 10개자. 열은 거야. 그러면서 변화시키는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진도 지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당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곳입니다. 통리기무아문. 이곳에서 개화 정책을 진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잖아. 이제까지 조선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었는데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외국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외국이 너무 센 거야. 아니 그 호랑이 나라였던 청나라도 깨갱하고 그 일본도 깨갱하고 만든 게 지금 영국, 미국이란 말이야.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가 문이 열렸고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통적인 뭐냐면 빵 우리도 왜 병인양요 신명할 때 겪어봤잖아. 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군대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서양을 따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기고 군인이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별기군이라는 겁니다. 별기군. 네. 아주 별난 기술을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라는 뜻이죠. 별기군. 자, 이 별기군,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를 만든 거야. 신식군대를. 그리고 일본에 여러분들 수신사를 파견해요. 수신사. 이 수신사 뭐냐면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는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우리가 통신사라 그랬어요. 통한다는 얘기야. 믿음이 통하는 그런 사절단을 우리가 보냈단 말이야, 일본에. 그런데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수신사를 보냅니다. 수신사. 이 수신사 이제 일본에 보내가지고 이제 이 일본이 어떻게 빨리 근대화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워 오도록 한 것이죠. 수신사 이외에도 신사유람단
옛날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했는데 조사시찰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조사. 예, 관찰하고 조사하는 그 조사시찰단을 보내기도 해요. 일본에서. 하여튼 빨리 보고 배워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통리기모함은 뭐냐면 신식군대도 만들고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보고 배워오도록 하는 것이죠. 네. 청나라에도 보내요. 청나라는 영선사. 청나라 영선사. 그래서 무기 만드는 거를 또 배워오도록 하고요. 나중에 미국에도 보내요. 미국에는 보빙사. 예, 보빙사를 보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발달된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오게 하죠. 이게 통리기모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개화정책을 하면 뭐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거를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엔 수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렇게 보내가지고 보고 배워오도록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신식군대 만들었잖아요. 신식군대. 이 신식군대가 기존에 이제 군대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 기억나?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휴전기에 만들었던 부대가 있어. 왜냐면 일본이 조총 빵빵빵빵 쏘면서 오니까 야 우리도 야 조총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맞서보자 라고 해서 그 휴전기에 만들었던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우리는 훈련도감이라고 해요.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이 나중에 이제 5군영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 5군영 중에 하나. 그 5군영 훈련도감을 포함한 이 5군영이 조선 후기의 군대야. 그런데 그 군대 대신 뭘 만든 거야? 별기군을 만든 거야. 그럼 그 군대, 훈련도감을 포함한 이 군대는 뭐가 될까? 이 군대는 구식군대가 되는 거죠. 구식군대. 이게 이제 신식군대니까. 그죠? 그 5군영을 2영, 2개로 축소시켜. 그럼 정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잘릴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구식군대는 이 별기군, 신식군대처럼 월급도 제때 안 줘. 이 사람들 직업군인들이거든.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뭘 자기가 안 줘. 그러다가 항의를 하니까 드디어 한 달치 월급을 줬다. 그 당시 월급은 쌀이야. 쌀 열었다. 그 안에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도 있고 겨도 있고. 아우. 여러분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큰일 나. 예,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빡! 열 받은 거야. 그래서 이모년, 이때가 1882년이거든요. 1882년 그 열받은 그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들고 일어난 거야. 자, 이 이모군란이 벌어졌을 때 이들의 목표, 명성황후 죽여라!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 당시 그 고종의 부인이 명성황후였거든요. 근데 이 명성황후가 여흥민씨야, 민씨. 고종이 이 여흥민씨에 굉장히 기대해서 가요. 결국 이 당시도 여흥민씨의 어찌 보면 세도 정치, 여흥민씨들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고종도 여기 이제 기대서 간다는 얘기지. 그 여흥민씨의 중심이 바로 이 명성황후, 고종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게 바로 명성황후라는 얘기야. 명성황후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창덕궁을 막 수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명성황후가 피신을 갔거든요. 예. 저 충주 장호원까지, 와, 거기까지 간 거야. 그 정도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네. 자, 이게 위기예요. 자,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요청이 있었겠죠. 이런 어떤 그 이모군란 이거 진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겠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 국내에 우리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의 문제. 근데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해결하려는 건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박살을 냅니다. 완전히 그냥 저쪽 동대문에 포 쫙 걸고요. 저쪽 그 지금의 이제 신설동, 왕십리 이 일대 포를 그냥 막 퍼 붙는 거예요. 다 그 지역에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예,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완벽히 진압을 해가지고 게임을 끝내죠. 네, 여러분들 이 청나라 간섭 이거 간섭 딱 나오면서 고맙죠. 예, 명성황후 민씨 세력들 고종 고맙죠. 청나라가 진압해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외교는 여러분들 우정과 의리 이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 그런 거 없어요. 외교는 무조건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결국 이모군란의 결과 맺은 조약이 뭐였냐면 제물포 조약이라는 거예요. 제물포 조약이라는 건데 이 제물포 조약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모군란의 99인들이 일본 영사관, 왜냐면 이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교가 일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노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일본 공사관, 여러분 지금 대사관은요, 외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거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어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는 이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빌미로 해서, 야, 우리 일본 공사관 공격받았어. 이건 보호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호 못한 거야. 우리가 직접 지킬 거야. 라고 해서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그게 제물포 조약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 왜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와. 자, 지금 보세요. 이모군란이 터지자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그리고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 들어온 거야. 제물포가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옛날에 왜 미추홀, 고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나라를 세우러 소선호와 함께 내려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온조는 한강 지역, 그리고 비류는 미추홀 지역. 미추홀이 제물포 인천 쪽입니다. 그러다 결국 거기서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강 지역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군대 들어온 거야. 이게 웬일이야.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도 있고 지금 일본 군대도 있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냐고! 그리고 청의 내정간섭은 세지고요. 이때 또 청나라 영수증 줍니다. 야, 우리도 뭐 공짜는 없어. 이거 줘야지. 그래서 맺은 조약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아유, 이름도 길다.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 상인들한테 이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청나라 상인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항장 말고요. 그 내륙으로 들어와서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마이다 외교에는 공짜 없어. 외교에서 우정, 의리 믿지 마.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내가 얘기했죠. 진흥왕과 성왕, 신라와 백제 완전 그냥 한 100여 년 동안 나제 동맹 체결했던 그 친한 어떤 그런 관계. 근데 그냥 진흥왕이 바로 배신하잖아요. 한강지역 차지하려고. 배신자의 배신자. 하지만 외교는 기준이 우정과 의리가 아니에요. 외교의 기준은 뭐다? 국익이다. 국가의 이익이다.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나라도 내는 거예요. 우리 도와줬잖아. 내놔야지. 우리 청나라 상인들 여기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 이거야.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청나라의 내정간섭, 청나라 진압을 해줬으니까 청나라가 감나라 배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켜보는 젊은 청춘들이 있었지. 이게 뭐야? 아니, 왜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감나라, 배나라, 쥐네들이 뭔데? 라고 열받는 아주 젊은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이 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하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개화 정책 추진하자는 통리기마음을 중심으로 그때 외국의 근대적 시설들을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온 게 바로 이 우정총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정총국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우체국의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네. 우정총국. 바로 이 우정총국에 왜 이렇게
항상 그 오픈 날 이렇게 커튼 롤이라고 하나요? 그 커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창 터지면서 음악 나오면서 빰빠라밤 나오잖아요. 바로 그날 그 우정총국에서 그 오픈하는 날 불을 지릅니다. 딱 불을 지르니까 불이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자 그 우정총국이 안에 있었던 그 정부 고위 관료들, 대부분 민씨야 여흥 민씨 세력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그 문 앞에서 한 명씩 죽이죠. 네, 죽입니다. 바로 갑신년에 정치의 변동이 생긴 거예요. 갑신정변이 벌어진 겁니다. 이모군란이 82년이고요. 갑신년이 82년 뒤야, 2년 뒤.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젊은 청춘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 우정총국, 우체국, 커팅식 이걸 계기로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뭘 주장했냐면 신문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신문제 폐지. 그 다음에 뭐 세금 개혁, 지조법 개혁,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요. 하지만 결국 이때도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잖아요. 그 군대가 들어와서 결국 진압을 합니다. 3일 만에 끝나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3.1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건 이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 서재필, 홍명식 이들은요. 정말 고위 관료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 작은 엘리트 출신들이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더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은 그래서 위에 고위 관료의 아들들이 일으킨 사건이 됐어요. 이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그래요. 위로부터의 개혁.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변을 일으켰다 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잖아. 그죠? 갑신정변. 이 위로부터의 개혁인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는 거야.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뭐냐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이건 기층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1894년도예요. 아까 갑신정변이 84년도였죠. 그러니까 10년 뒤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봉준, 손화중, 그리고 김계남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특히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그 고부 군수, 이 고부 사또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병갑이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괴롭혔을 때 이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올렸는데 그 편지를 써서 올린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면서 결국 죽여요.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인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요. 저수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저수지가 이미 있었는데 쓸데없이 저수지를 또 만든 거야. 왜? 저수지를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있었다고요. 근데 또 만들어서 또 세금 걷어가려고. 이게 나쁘죠. 결국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 조병갑은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그게 성공하는 듯 했는데 이걸 조사하러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때 이 고부군수 조병갑 쫓아낸 사람들을 다 추적하는 거야. 그러자 다시 들고 일어나죠. 바로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동학 배우셨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바로 그 동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결집을 한 건데요. 다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과 맞서 승리하고요. 황룡촌 전투에서도 관군과 맞서 승리합니다. 승리 하다가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대박. 전주가 어디야? 전주가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전주와 나주 아니야? 거기 전주성을 점령한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전주성, 이곳이야말로 전라도 전체의 핵심과 마찬가지하는 여기가 농민서에 들어간 거야. 난리가 난. 게다가 전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바로 전주 이씨 태조 이성계의 어진 조상화, 그게 모셔진 곳이에요. 여기가 농민손에 들어간 거야. 이게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때 또 그 난리를 조용히 하고자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에 SOS를 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갑신정변에서 체결한 조약이 뭐였냐면 한성조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모군란에서는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갑신정변에서 한성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약이 텐진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이 텐진조약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갑신정변 때 이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이 일본 쪽을 좀 의지했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동원됐단 말이지. 근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와 바로 이들이 의지했던 일본 군대가 소규모 전투를 벌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규모 전투가 나중에 큰 청나라 일본 간의 전쟁이 될 수 있잖아.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해서 텐진조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모두 철수합니다. 모두 철수합니다. 근데 철수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둘 중에서 하나, 청나라 일본 중에서 한 나라가 이 조선에 들어올 때 상대방한테 알려준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이 점령되니까 또 SOS를 친 거야. 청나라 군대 다시 들어와. 그때 10년 전 갑신정변 때 체결했던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 측에다가 통보한 거야. 우리 들어간다. 그러자 일본도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또 웬일이야. 갑신정변으로 좀 나갔다 싶었더니 또 동학농민운동 진압 명분을 가지고 또 청나라 일본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자 정부도 깜짝 놀랐죠. 자칫하면 이 땅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농민군들과 정부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한 거야. 화해를 하고 농민들이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집강소. 예, 집강소를 통해서 뭐 신문제를 폐지하고 뭐 토지를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어떤 그 개혁들을 이제 해 가는데 문제 뭐냐면 여러분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일본 군대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해결됐으니까 물러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물러가. 게다가 일본 어느 쪽으로 왔느냐? 아니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으면 저쪽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놀랍게도 제물포 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딜 가느냐? 경복궁을 가. 그리고 뭘 했느냐?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허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야.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러 왔다면서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고종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지 알아? 그리고는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1894년에 동학농민 운동 벌어졌죠? 청일전쟁 벌어졌죠.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거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인질로 잡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서요,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이걸 우리는 갑오개혁이라고 그래요. 갑오개혁. 자, 바로 이 군국기무처 중심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돼요. 앞에서 뭐 동학농민 운동도 신문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앞에 갑신정변에서도 신문제 폐지를 주장했지요. 근데 이건 주장이야. 주장이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된 거는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 그리고 과거제.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광종의 과거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동안 사용되었던 시험제도가 드디어 이 가보개혁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라는 것을 반포해 가지고요. 이제 이 앞에 1차 가보개혁 때 시행되었던 내용들을 고종이 종묘에 가서 조상들, 조상왕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대로 내려오던 신문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조상들한테 이걸 알린 거예요. 홍범 14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되는데 2차 가보개혁에서는 조선 8도. 그러니까 왜 이 8도 체제였잖아요. 지방 행정 조직이. 그걸 23부로 또 바꾸고요. 이때 뭐 이제 재판소 같은 것도 만들고요. 재판소를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드디어 재판을 하는 재판장 이게 만들어지고 그 이전까지 사또가 다 있거든요. 이제 재판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근대적인 어떤 그런 학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이런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반포가 되면서 교육 입국 조서 이런 게 반포되면서 2차 가보개혁 때 또 새로운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가보개혁이. 제일 중요한 신문제 폐지. 신문제와 법조 드디어 양반 중인 상면처럼 이제 이런 거 없는 거야. 법적으로는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막 일본에 의해서 밀어붙이듯이 우리도 이제 또 이런 의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1894년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와 진짜 스펙타클하게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농민군들이 지금 고종이 일본에 지금 인질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주 있죠, 공주. 공주, 여기 우금치입니다. 치가 고개야, 고개. 이 고개만 넘으면 서울로 직행이거든. 여기서 일본군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져요. 여기서 져. 정말 5만 명이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위에 기관총을 도도도도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일본군 뭐 한 500여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기관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의 만행이 더 이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또 죽이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거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명성 죽이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있다. 막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명성황후 죽이는 거예요.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일국의 왕비를 죽여,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을미개혁, 머리카락도, 이거 상투 있잖아요. 이걸 다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력. 지금 여러분들 우리 쓰고 있는 게 태양력이에요. 이게 이때 시행된 겁니다. 이때. 이게 을미개혁이에요. 단발령과 태양력. 여러분 고종이 이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칼로 찔려가지고 죽었어. 어떻겠어? 고종은 두렵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일어난 그 다음에 1896년입니다. 이때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아관은 왜 아관이면 이게 러시아를 당시에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에서 아관 파천은 뭐냐면 글로 피신 같다는 얘기예요. 아관파천 1896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 고종이 경복궁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가 있으면 이건 나라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독립협회에서 돌아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돌아오세요.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이 독립협회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독립신문, 독립협회 기관지인데 이 독립신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서재필이에요. 서재필. 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특히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말고 지금 집회야, 집회. 사람들 모아놓고 시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관리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관민공동회야. 관민공동회. 백성들만 할 때는 만민공동회, 관리가 들어오면 관민공동회.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게 독립협회야.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독립협회 요청에 의해서 결국 고종이 돌아와요. 1년 만에. 그래서 그 다음에 1897년도에 돌아오면서 뭘 선포했냐면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예, 대한제국. 이제 원래 황제는 중국만이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황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오직 황제밖에 못해요. 조선은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없어요. 종묘사직 할 때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사직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땅과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이 되면서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필요했으니 만든 게 환구단이에요. 환구단. 이게 바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죠. 환구단. 예. 근데 이제 이 황구단이 이제 결국 이제 무너집니다. 예, 여기다 이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호텔이 여기 들어가요. 예. 일본이 이걸 가만 냅두겠냐고. 예, 그래서 일단 호텔을 지어서 지금은 이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로 한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황궁우 건물만 하나 남아있어요. 황궁우 건물만 하나 남아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대한제국이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고종이 직접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조금 이제 아버지 물러나고 나서는 부인 명성황후 민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가 이제 명은 죽은 거야. 이제부터는 고종 혼자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 황제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광무개혁, 광무. 이때 이제 우리 그 연호를 광무라고 썼거든요. 광무. 황제니까 연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개토 태왕의 연호가 뭐였어요? 영락이었잖아요. 영락. 그죠? 이것처럼 이 당시 그 대한제국의 연호는 광무입니다. 광무.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연도를 썼단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 뭐 2027년, 2028년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광무 1년, 광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광무라고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지계를 발급해요. 지계. 이 지계가 뭐냐면,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지 계약 문서. 이 토지가 내 토지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종이 문서. 이런 것들을 이때 발급합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이게 내 땅이요. 이거를 문서로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한제국 때 발급하고 있고요. 대한국 국제 일종의 헌법입니다. 대한국 국제반포에서 원수부를 설치해서 이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황제에게 집중한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혁을 밀고 나갔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아관 파천을 통해서 고종이 러시아 쪽으로 왔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이 더 이상 고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즉 고종은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러시아도 어쩔 수 없고 일본도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가운데에 고종이 있었고 그 고종이 개혁을 추진한 거죠. 그 개혁이 광무개혁이라는 거야. 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하에서 요 안에서 고종의 광무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